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의 연구기술로 있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이주와 이주 공동체 주제에서 강의에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주 공동체 형성과 역사에 대해서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주 공동체 형성과 형성의 역사는 이제 모든 이주 공동체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간, 즉 제외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주의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있던 한인들이 왜 해외로 가게 되었나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공통점이 무엇인가라는 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이주 공동체 형성, 즉 제외 한인 디아스포라가 발생하게 된 최근에 이제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시대 후반, 즉 1800년대 후반 서간도, 북간도로의 이주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조선시대 후반에 이제 흉년이 들게 되면서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소위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과, 즉 현재 중국 그리고 현재 러시아 등지로 이주한 게 바로 이때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분리되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이 1905년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진출한 이제 농장 진출한 분들과 이제 사진 신부가 대표적인 이제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미국으로의 이주의 역사는 1910년에는 일제에 의한 하늘합병이 이제 시작됨에 따라서 일본으로의 강제징용과 이주가 본격화되었고 1937년에는 이 스탈린에 의한 고려인 강제 이주가 시작된 게 대표적인 제외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1800년대 후반 조선시대에 이제 후반에 여기에 이제 개마고원 쪽에 살고 있는 분들의 이제 흉년이 들게 되면서 먹고 살기 없어지니까 간도와 만주, 연해주 등으로의 이제 이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천재 중국, 러시아로의 이주가 이주해지게 되는데 중국으로 가신 분들이 바로 이제 제중동포, 일명 조선족이라 불리는 제중동포 분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역사가 시작되고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고려인 제로동포 분들의 이제 이주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때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은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과거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의 땅에서 이제 떠나서 고향과 타향 사이에 유대 관계를 맺는 말로 사용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자신이 살던 고국을 떠난 사람, 하지만 그 떠난 사람들이 유대 관계를, 즉 상호 교류를 맺고 있는 상태를 어, 보는 상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교류 관계는 단순히 이제 직접적인 교류도 포함은 하지만 좀 더 넓은 차원에서 그 우리나라의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이 살던 고국을 떠나서 다른 지역을 이동한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또 그림을 보시면 이제 1910년에는 일본으로의 이주, 1905년에는 하와이로의 이주, 또 일제에 의해서 중국으로의 강제 이주 등 우리나라의 제외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들이 원해서 해외로 간 이주의 자유보다는 강제적인, 즉 먹고 살 게 없거나 국가가 없어졌거나 등등의 여러 이유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갔다기보다는 강제적으로 가게 된 특징을 보이는 게 저희 이제 우리나라의 제외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요. 대다수의 초기 이민자들은 국가적 재난과 어려움으로 해서 그 거주국 사회에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동서 냉전 체제로 또 존재했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간의 이 대립 관계에서 굉장히 이제 굉장히 전쟁이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1세대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갱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분들은 혼자 스스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집단 고주촌을 형성해가지고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제일 한인 디아스포라 초기 역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기준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이주 공동체 형성을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 있는 이주 공동체 형성을 보시면 중국과 중국 출신들의 이제 이 화교 맥락을 보시면 굉장히 넓은 국가에 펴져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퍼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역시 인구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넓은 나라에 퍼져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냐? 이 이주 공동체가 형성이 되에 따라서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집단 거주촌을 형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집단 거주촌의 형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억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차이나타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니겠지만 중국은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이제 거의 국가의 화교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 다 화교, 차이나타운이 존재하는데 이, 이 중국 본국에서 떠난 중국인들이 모여서 서로의 거주촌을 형성하고 집단 거주촌을 형성하고 자신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력 경성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이제 끈끈한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일종의 이 차이나타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면서도 자신들의 문화를 보존하고 또 변화해 나가는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것이 바로 현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특징 가운데서 또 무슨 특징이 있느냐? 과거에는 주로 이, 이 한인들이 나가는 즉 이출의 역사가 대부분이었다면 현재는 이 입의 역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즉 중국으로, 러시아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간 이주민들도 즉 한인들도 많았다면 다시 돌아오는 이주민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인 디아스포라에서 경주 지역에 특히 이제 3천 명 이상의 고려인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1세대 분들은 대부분 거의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부분은 3세대, 4세대, 2세대들도 분명 있긴 있습니다만 3세대, 4세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이제 귀국하여 정착해가지고 살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냐? 거주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생각.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주민 저 또한 지금 해외로 가서 이제 살고자 하거나 혹은 잠시 유학을 간다 하더라도 제가 뭐 언어가 유창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가 유창하다 하더라도 단순히 이제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 거주국 사회의 외국인들보다는 자국 출신의 같은 한인들 같은 동민족들 혹은 동족들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주촌, 집단 거주촌이 형성되는 것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제 수순이기도 한데 이것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시선, 즉 안 좋게 보는 거주국 사회에 이제 선주민들도 존재를 하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쉽게 말하면 역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차이나타운에 거주하는 한족이나 조선족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새로운 사회 통합의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분들을 집단 거주촌을 형성했기 때문에 형성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해를 해야 된다. 아니다. 그 우리나라에 뭐 스며들게 해야 된다. 라는 등등의 다양한 생각이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주민의 입장에서 이 거주국 사회,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즉 고려인 분들이 물론 이제 한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한국 어디든지 살 수 있는 일종의 그 당위적인 입장으로서의 권리는 있을 겁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이제 동포 비자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정착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 경주 같은 이제 어, 집단 정착촌을 꾸려서 자신들이 이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나쁜 일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일도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이 기존에 살고 있던 한국인 선주민과 어떻게 통합을 이루면서 살 것인가? 라는 문제가 이제 그 다음 핵심 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로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쪽이냐? 주로 이제 정치적인 색깔에서는 진보 계층들, 그리고 경제적인 계층에서는 중산층이나 화이트 칼라 계층이 주로 찬성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보수 쪽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상류층이라든가 오히려 하류층들, 계급적으로는 노동자, 블루칼라 계층들이 이제 현재 무조건 이제 일단락을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다수가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보수당에서 지키는 이제 중요한 가치는 바로 가족이라든가 보수적인 이제 기존의 가치들, 그걸 변화보다는 조금 더 안정을 취하는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찬성하는 쪽에서의 진보 그리고 이제 연대라는 가치를 좀 더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러한 이제 계층이나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는 이민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무조건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 대체적으로는 선진국 사회에서는 진보당과 보수당의 세력이 이 이민자에 대해서 이주 공동체에 대해서 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주 공동체의 특징 가운데서 특히나 이제 종교적인 것이 이제 특히나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에는 좀 주로 이제 불교 중심의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기독교도 많고 무슬림 사원도 믿는 사람들도 종종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무엇이냐? 불교는 상대적으로는 크게 종교 차이와 갈등에 대해서는 좀 크게 이슈가 되는 종교는 아닙니다만, 문제는 이제 기독교와 혹은 가톨릭과 이슬람 쪽에서의 이제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종교는 유일시 사상으로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차이에 의한 갈등이 굉장히 중요한 큰 화두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종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유럽은 이러한 문제가 애당초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제일 오른쪽만 봐도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유럽에서는 이 종교 갈등 때문에 굉장히 이제 최근 한 20여 년간 굉장히 많은 폭탄 테러와 종교 갈등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특히나 이제 핵심적인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무슬림과 이슬람교와 이제 가톨릭 혹은 그리스도교의 이제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은 이 종교 갈등 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뭐 이제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겠지만, 이 이민자의 다른 종교를 우리는 그것을 올바르게 그냥 아무런 편견이나 차이에 대한 이제 뭔가 강화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은 굉장히 좀 다른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사회를 논의할 때 언어도 중요하고 사회 적응도 중요하지만 이 종교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차지합니다. 특히나 이 종교라는 부분이 이주 공동체를 형성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종교이기도 합니다. 이 종교는 이주 공동체를 모으고 혹은 거주국 사회에서 또 단합을 일으키기 하는 일종의 상징과도 같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를 빼놓고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통합을 빼놓고 논의할 수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종교 활동으로 인한 이제 이 유럽에서의 이제 대표적인 사건들을 보시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사건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정말 이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크게 생각은 안 하죠.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이제 계층들은 무교인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약간의 이제 무슬림을 보거나 혹은 이제 소위 이제 다른 종교를 보게 되면 색안경을 끼는 케이스도 특히나 있죠. 무슬림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혹시나 뭐 냄새가 날 거라는 것, 냄새가 좀 날 것 같다라든가 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가 좀 꺼려진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문화 사회에서 이제, 이제 핵심 화두 중에 하나는 바로 종교의 다양성, 종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정말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가? 이걸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인간, 흑인과 백인, 황인 간의 이제 단순한 이제 인종적 차이가 아니라 이 종교적 차이도 한편으로는 중요한 이제 핵심 화두로 중요하고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종교가 다르다는 것은 종교의 차이는 즉 사고방식, 생활습관, 양식, 언어, 옷가짐, 식습관 등 모든 것에서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 종교적 신념의 차이는 이 신존재에 대한 부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존중하고 종교가 차이가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만, 이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이를 이해할 것인가. 종교를 믿는 인간이 정말 나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이번 시간에서의 이제 중요한 이제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분도 일종의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주 공동체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 종교적인 맥락에서도 함께 살펴봐야 된다는 점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기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이제 그 모 이제 대학교 앞에 이슬람 사원 짓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제 시위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일종의 이슬람 무슬림 사원은 이제 일종의 이제 혐오 시설로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종의 어, 치부되고 있다, 터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좀 더 원만하게 조율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을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종교의 차이는 단순히 종교만 가지고 바라볼 수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모든 이유를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슬람 사원을 짓는 것도 이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집값을 떨어질지 오히려 증가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경제적인 이유 역시 같이 종교적 차이를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같이 봐야 될 문제이다라는 점 이제 상기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주민의 유입과 이주 공동체의 유입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다름을 이해해야 하는 시각을 요구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립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중요하다는 점은 이제 좀 폭넓게 이제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이라는 가치 중에서 인본주의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이 종교와 이주 공동체 유입에 따른 이 종교의 차이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고민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